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또 한 번 거둔 K방산 승리. 2. 러시아와 루마니아 간의 뜻밖의 제안. 3. 하바롭스크 한국 정부의 영토 소유권 이전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무기에 맞들리면 다른 건 못 쓰죠?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뿐만 아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북부 유럽들이 지금 우리 방산에 침을 흘리고 있다. 왜냐하면 방산 제품들이 너무 좋은데 가성비는 더 좋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코리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부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든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든코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 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들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2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mm, 주포 구경 100mm,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구구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동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 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 때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2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땀을 흘려 뒤에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의 노고에 감사하며 전 세계가 탐을 내는 한국 전차의 위엄에 박수를 보냅니다. 러시아 연방의 해체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나라 잃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입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이우 북부 위성도시 부차시의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뤄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람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기를 찾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줌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를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에 병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 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동지했습니다. 북오세티아 공화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 군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집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징집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징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에 타거나 총격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 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 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에 놓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갈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로 인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 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 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 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듣지 않았죠. 그저 2004년 범죄 조직의 기업인 살해에 푸스갈이 연루된 정황이 확보되었기에 구금했다는 설명만 있었죠. 푸스갈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집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갈을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데그타류프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아온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 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주저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 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져다준 엄청난 기회.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로잡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한 하바롭스크 주민들이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군요. 하바롭스크 시민들 잘한다. 우리 고려인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바롭스크 시민들을 한국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한국 국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절대 전쟁을 일으킨 살인마 푸틴을 버리고 독립하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